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삼성전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 12만 원 선을 터치하는 흐름들도 있었고요. 일찌감치 오늘 아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고 SK하이닉스는 88만 원으로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원래는 내년 영업이익이 한 80조 원이었는데 이게 밴드 상단으로 봤을 때 130조 원 이상도 바라보는 선까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에 목표 주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일단 두 기업, 그러니까 양대 산맥의 목표 주가를 올린 가장 뚜렷한 이유는 내년에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좀 뒀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였고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이 제가 기준선의 상단은 한 13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NH투자증권은 115조 원 정도를 바라보더라고요. 이거는 1년 사이에 170% 정도 성장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가만 보면 국내외 증권사도 그렇고 해외 매체도 그렇고 HBM에 대한 자신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긍정론을 펼치던데 그를 봤을 때 HBM 매출은 1년 사이 100% 넘는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출하량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는다면 워낙 고부가 가치 수익성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의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겠죠. 메모리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타 사업부가 상대적으로 못해도 그걸 메워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한편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부분의 성장이 전사의 실적을 쭉 이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SK하이닉스도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8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보면은 105조 원, 이거는 내년 영업이익입니다. 1년 사이에 133%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HBM 워낙 절대 강자였는데 1년 사이 그런 부분 1등이었기 때문에 성장률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37%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용 SSD 저장 장치 그리고 HBM의 경쟁력 역시나 AI 확산 구조에서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함으로써 긍정적인 패턴, 특히나 내년 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런 부분을 또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 오늘 5%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거, 12만 원 터치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 흐름은 정말 놓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서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29조를 뭔가 질렀다고 하는데 그게 그록이거든요. 그게 실체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록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성능 AI 가속기 칩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수는 아닌데 사실상 인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록이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 관련해서 몸값을 평가가 받았을 때 그게 9월이었는데 기업 가치가 6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인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20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방식의 인수는 아니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M&A가 아니고 기술, 그러니까 핵심 기술을 가져오는 거, 라이선스, 그리고 핵심 인재를 영입하는 거. 그래서 기존 인수와는 좀 다릅니다. 핵심의 뭔가 기술과 인재를 갖다가 쓸어 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인재 영입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그록 창업자이자 CEO인 조너선 로스와 사장을
이제 영입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이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독립법인으로 있는 거고요. CFO가 경영을 이어간다라는 점에서 일반 인수와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아실 것 같고요. 이걸 보고 시장에서는 비독점 라이선스 구조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인즉슨 시장의 반독점 이런 부분을 이제 규제하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려는 의도이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록이 고성능 AI 가속기 칩 설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엔비디아가 29조를 질러서 그록을 사실상 인수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보면은 저전력, 고성능, 출원용 AI 칩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이건데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자잖아요. 그런데 그록 같은 경우에는 추론 관련해서 AI 칩을 이제 설계하기 때문에 추론 영역에서 특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막대한 현금을 써서 미래의 경쟁자를 자신 안으로 흡수하는 그런 의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원래 AI에는 훈련이 강했는데 이제 추론 이런 부분까지 흡수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 강자의 힘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추론형 칩 관련해서 자체 생태계를 채우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그동안 발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인텔, 퀄컴 해당되겠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리벨리온 있고 퓨리오사 AI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추론칩 생태계 전략을 굉장히 써왔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록을 사실상 인수하면서 또 다른 전략 시험대에 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그록의 사실상 인수 이런 이슈를 보면서 추론용 AI 칩 시장 파이를 이렇게 넓게 키우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리벨리온, 퓨리오사 AI에게는 약간은 좀 긴장감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그록 사실상 인수, 그러니까 핵심 그 인재와 핵심 기술 라이선스만 가져오는 그런 형태인데요. 200억 달러가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인수는 사실 2019년 이스라엘계의 그 설계 그 반도체 기업인 멜라녹스 7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게 전통적인 인수였다면 거의 30년 만에 굉장히 큰 규모의 빅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 42% 뛰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그 시장의 훈풍이 이뤄진 지 이후 2022년 말 이후 13배가 뛰었습니다. 제가 이후 앵커 브리핑 때 올해 S&P 500 기준 기업들의 수익률 탑 10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런 흐름에서 발맞춰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는 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전선 뛰고 전선의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괜찮고 그런데 로봇주도 힘을 좀 얻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CES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IT 박람회라고 할 수 있겠죠. CES 2026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AI 홈 그리고 로봇 기술 경쟁이 본격화된다라는 부분에서 올 한 해에는 AI 그리고 역시 로보틱스가 화제의 중심이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혁신상을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거의 절대 다수, 거의 절반을 싹쓸이했고요. 최다 수상국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CES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다음에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CES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봇 관련주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그 밑에 기업도 있겠지만 딱 세 개만 보면 LG전자입니다. 가사에서 그 노동에서 해방을 해준다라는 비전 아래 손 5개에 달린 로봇 LG 클로이드를 좀 공개한다고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에 발빠르게 로봇 시장 경쟁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첫 실물을 여기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CSAI의 최고 혁신상, 게다가 로봇공학 혁신상을 싹쓸이 했는데 스킨 엔고가 바로 그 주인공이거든요. 그걸 CES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성형 AI 패턴에서 실행형 피지컬,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전트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전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CES, AI와 로봇으로 대변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 로봇에 대한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을지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오늘 시장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올해 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담는 그런 토론방에 가보면 올 한 해 여기 보면은 메모리가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메모리 때문에 그래도 뭐 어렵긴 했습니다만 메모리 때문에 수익을 냈고 그리고 투자 공부할 재미도 있었다. 이런 의견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인상적이었고요. 일단 올해는 메모리가 왕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베이스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에게 자료를 얻어서 좀 분석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8%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최근 7년 중에 6번 정도 연간 15%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S&P 500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은 또 꽤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감만으로 오른 고평가 관련주는 뒷심이 꽤 부족했던 흐름들 나타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또 투자 지침 교훈을 준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 없는 테마주가 그렇습니다. 오라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확실히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실적 이런 부분으로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우주 관련주도 이런 부분에서 매물 출회 그리고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올해 S&P 500 최고 성과주 탭 10을 가려봤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근데 1등이 웨스턴 디지털로 올해 300%의 수익률을 냈다. 굉장하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더 잘 나가면서 230% 성과가 있었네요. 시게이트, 대용량, HDD, 하드디스크 전문 기업인데 이 종목이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엔비디아, 팔란티어는 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라는 수식어를 단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화려한 AI 관련주보다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시게이트 같이 데이터 스토리지,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 관련주가 결국은 1등을 차지했구나. 그래서 메모리가 왕이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는 그런 요즘의 흐름 속에서 뉴몬트라는 종목이 184%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값이 오르면 수혜주이잖아요. 세계 최대 금 생산 기업이니까 이런 관련주도 탑10 안에 무려 5등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메모리 관련주가 탑을 차지했다. S&P 500 관련주 치열한 승부 끝에 1위를 차지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년 이제 AI 시장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습니다. 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행보를 비로소 내년 3가지 축이 뭔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AI 투자 패러다임은 전환이 됐고 첫 번째, 대규모 자금 유치, 두 번째, 인프라 구축, 세 번째, 현금 창출 국면의 기업들로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픈AI와 엔트로픽 같은 민간 AI 기업들이 올해 굉장히 많은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에 막대한 자본을 지출을 해서 인프라 구축 시도를 했잖아요. 역시나 내년 역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인프라 구축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이 AI 인프라 수혜 기업들 현금 창출하는 그런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당당히 투자자들의 심리에 보답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 현금 창출 기업이 누구인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메타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모델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자산 경영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머리는 컸습니다. 그러니까 몸집은 가벼운데 머리로 승부하는 기업들이었다면 이제는 자산 집약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메타 그리고 구글 같은 기업들이 GPU에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몸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리만 갖고 쌓았던 기업들이 이제 거대한 돈을 자금을 유치해서 투자하기 있기 때문에 자산 집약적 기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모델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AI 버블 경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팅주가 언급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분기 기술주가 변동이 좀 심했습니다. AI 투자 초기 국면에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시시각각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돈 쓰는 기업이 누구인지, 돈을 썼는데 제대로 수익 창출한 기업이 누구인지 확연하게 갈려서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요 리스크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진 압박입니다. AI 관련해서 성공하려는 마음은 알겠으나 자본을 지출하면 그에 맞는 수익성을 내야지 투자자들이 안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에 투자자들은 항상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내년에 AI 하드웨어의 감가상각이 이익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내년에 벌어들인 이익에서 일정 부분 깎여나갈 수 있음을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채 의존도인데요.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그만큼 탄력, 주가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패턴으로 변화할 거고 세 가지 주요 리스크가 있다는 점 꼭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신고가 쓰면서 12만 원 터치했고 SK하이닉스는 5에서 6%대 강세 63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88만 원 목표주가 상향 소식도 알렸고 SK스퀘어 동시에 뜨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날입니다. 그런데 NH투자증권에서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보다 더 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SK스퀘어를 잘 뜯어보면 순자산 가치에서 최대 비중이 SK하이닉스입니다. 이걸 봐도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하고 할인율이 축소되는 만큼 SK스퀘어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NH투자증권에서는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가 주식 전체 시총의 10%를 상회하면서 뭔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투자 한도 확대 적용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사기는 현실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SK스퀘어를 활용해서 반도체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이 더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는 게 이 증권사의 의미였고요. SK하이닉스는 뭐 전 제품군에서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HBM의 수요 이런 부분은 잘 아실 것 같고 디램과 낸드 출하량 그리고 판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몸값을 SK스퀘어가 받아갈 가능성 그 구조적인 면모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SK스퀘어는 주주 환원도 확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작년은 2천억 원이었고 올해는 1천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자사주 2천억 원 정도 취득 결정 예고가 돼 있는 바 있습니다. 게다가 드리머스 컴퍼니나 인크로스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든든한 자금을 또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SK하이닉스 잘 나가면 좀 배당금 유입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지만 그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종목 SK스퀘어라고 얘기했으니까 목표 주가 상향 이유에 대해서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선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뛰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력망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 배경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전력망 통제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국은 각 주에서 갖고 있는데 1953년부터 법이 제정돼서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뺏어서 연방정부가 갖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속도가 굉장히 전례 없이 빠르게 지금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줄여서 그냥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빠르게 신규 규칙을 제정해서 가져가 가라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식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주가 전력망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연방 정부에서 가져오겠다, 뭔가 효율을 생각한 듯합니다. 그리고 뭔가 AI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전력망 계약에서 속전속결로 끝내서 우리는 이 주도권을 다른 세계의 국가에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일단 장점은 구글, 아마존, 오픈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빅테크들 데이터 센터 건립 굉장히 요구하니까 그 건설 속도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정부에서 이걸 가져가면. 그리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을 눈여겨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시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연방 권력 찬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빅테크에게 전력을 몰아주면 일반 가게 쪽에는 전기료 인상 부담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법적 소송이 날 것이고 결국 데이터 센터 확장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전력망에 대한 굉장히 욕구가 넘치고 있죠. 왜 이런지. 그게 내년도 투자에 또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중국 매체의 분석 기사였거든요. 이걸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2차 전지 주 관련해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가면 갈수록 그 주장이 좀 선명해지는 듯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한국투자증권과 그 다음에 나온 증권사 역시 오늘 아침에 그 증권사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내년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는데 뭐 전기차용 배터리의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는 건 알겠습니다만 골자는 배터리 ESS 시장이 이 부분을 막아줄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배터리 ESS 시장의 성장 기대감도 지금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쪽에서 보는 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쪽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주고 살 바엔 테슬라 산다. 그러면은 다른 전기차 안 사고 전체 수요는 테슬라에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연결고리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왜곡된 시장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물을 흐릴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차 전지 좋지 않게 봤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알겠는데 1월 악재였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역시 LG 엔솔의 시총에서 봤습니다. 시총이 지금 80조 원인데 악재가 지금 많이 껴서 많이 내려가서 지금 저평가 국면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LG 엔솔에서 지금 이달말 13조 이상의 계약 해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고객사와의 그런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아보는 건 매출에 큰 타격이 없다라고 봤고 오히려 테슬라 그 제품과 그리고 세액공제 이런 부분을 포함했을 때 순이익 ESS에서 3조 원 정도 방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 현재 주가 1월 악재 이런 부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분석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